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분노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준석입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에 대해서 요즘에 모르겠습니다. 일부 의도를 갖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에 대한 재평가. 이준석이 무슨 재평가를 합니까? 재평가할 만한 대상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준석이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이준석이가 없어서 우리가 위기에 처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위기에 빠졌다. 이준석이하고 힘을 합쳐야만 우리가 다시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준석이하고 다시 손을 잡아야만,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에 합류해야만 우리가 다시 정권 재창출을 노려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정치인으로서의 자격과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정말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뭐냐면 오늘 중앙일보 기사가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성접대 족쇄 벗은 이준석 다시 오라고? 그건 2차 가해.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추석 때 이런 기사가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의 분노를 유발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쓸 기사가 없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기사의 일부 대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해당 의혹은 오랫동안 이 의원을 괴롭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당 의혹은 이준석이가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측으로부터 2013년 7월, 8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향응과 성상납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 때문에 이준석이를 괴롭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사는 객관적으로 써야 됩니다. 객관적 표현을 써야 됩니다. 괴롭혔다는 것은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지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이 기사에 등장하는 표현으로서는 지극히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괴롭혔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사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자초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의힘 초대 당대표였던 그는 2022년 3월 9일 대선에 이어 6일 지방선거 압승을 이끈 지 한 달여 만에 무슨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 자체도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대선 승리를 이끌었습니까? 일단 이것부터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3월 10일 날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왜 윤석열 후보를 뽑았느냐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준석이의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 흔적 자체가 없습니다. 이준석이가 간접적으로 관여한 요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가 승리로 이끌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뇌리에 딱 그 박혀있는 장면이 뭡니까? 이준석이가 이 대선 때 두 차례 가출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국내 의원들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선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또 이게 단순한 대선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보수 우파가 겪었던 그 정치적인 분열과 위기, 그리고 이 문재인 5년을 겪으면서 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감, 그리고 다시 이 문재명 정권한테 이 정권이 다시 넘어갈 경우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다는 그 위기감, 그 위기감에 사로잡혀서 이 대선에서만큼은 분명히 이겨야 된다. 다시 정권을 되찾아야 된다. 정말 이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세워야 된다는 그런 걱정과 우려 속에서 정치적인 경험이 없지만 윤석열이라는 카드를 선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이준석이를 보고 윤석열을 뽑았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과정에서 국내 의원들은 정말 다들 집단으로 정신이 나가서 이준석이를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의원총회를 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과 이게 여러분들 2년 반 전의 얘기입니다. 좀 더 넓게 잡으면 2년 8개월 9개월 전의 얘기입니다.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아무리 한계가 있고 사람은 아무리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놓고 사실관계를 왜곡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준석이가 대선에 기여를 했다, 대선 승리에 기여를 했다, 대선 승리를 이끌었다, 대선의 공신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준석이가 이끌었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여러분들 지방선거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느끼면서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로부터 두 달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날 취임했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3주 뒤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그러면 다시 더불어민주당 찍습니까? 문재명 정권을 다시 찍어줍니까? 이재명을 보고 더불어민주당 찍어줍니까? 문재인을 보고 더불어민주당 찍어줍니까? 아니면
그들은 나서지 않지만 그 잔당 세력들을 보고 더불어민주당을 찍어줍니까? 아니, 불과 2달 전에 윤석열을 택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기대감을 안고 출범한 새 정부가 3주밖에 안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졌을 때 그럼 어느 쪽이 유리하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그런 가정들은 이 대선이 있기도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긴다면 지방선거도 이긴다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준석이가 승리로 이끌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에 이렇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을 때, 유리한 환경이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준석이란 자는 아무런 기여를 한 바가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 그걸 갖다가 제공한 것밖에 없는데, 공교롭게도 이준석이가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당 대표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무슨 그 누구나 감탄할 만한 정말 절묘한 전술 전략을 구사해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이겼습니까? 이준석이가 그 누구의 마음도 휘어잡을 수 있는 무슨 대중 유세를 잘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이겼습니까? 그런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서 지방선거에 이겼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도상, 분위기상, 여론상, 민심상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는 이길 수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내가 지방선거 승리 공신이요 얘기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그 누구도 지가 공신하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공에 대해서 이렇게 논할 수 있는 사람은 2020년 3월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만, 그리고 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찍었던 사람들만 그 공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있다. 정치인들은 그 누구도 얘기할 자격이 없다. 정치인들은 나 공신이요 꺼드럭거리는 자격 자체가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이준석이가 대선 승리를 이끌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 그 밑에 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의원이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자 여당 일각에서는 다시 이준석이를 데려와야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보수 중도를 다 결집하고도 대선에서 0.7%포인트 차로 겨우 이겼는데 정권을 잡은 뒤로 계속 더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의원과 언젠가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왜 말이 안 되느냐.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그러면 어느 지지층을 갖다가 대표합니까? 대변합니까? 이준석이가 2030 남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이준석이가 2030 남성들을 대변합니까? 아니, 여러분들 그런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2030 남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분들 전체 유권자 중에서 11%가 2030 남성입니다. 그러면 저 이준석이가 만든 개혁신당, 사실상 이준석이 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저 개혁신당 지지율이 얼마쯤 나와야 2030 남성을 대변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 개혁신당, 이준석 당의 지지율이 현재 얼마입니까?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준석이는 그 어느 지지층도 대변하지 못하고 대표하지 못한다. 이준석이가 그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 지지층이 옮겨 다니지도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이하고 합치는 게 어떤 정치적인, 정말 이 정략적인 정치공학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이준석이하고 합치는 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없다. 오히려 역효과다, 마이너스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렇습니다. 과거 전례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바른정당 사람들을 받아들였을 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유승민, 하태경, 그 다음에 오신환, 이런 자들이 만들었던 새로운 보수당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누굽니까? 이혜훈, 이렇게 한 6, 7명 있었지 않습니까? 유승민 계열들. 그 유승민 계열들하고 이제 당대당 통합을 해서 미래통합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지지율이 올라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지지율 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래통합당이 이전에 자유한국당이라고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여러분들, 이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당하고 합치기 전에 지지율이 얼마였냐면 한국갤럽 기준입니다. 21%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당이 3%였습니다. 그러면 이 둘이 2월 3주차 때 합쳤습니다. 미래통합당으로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되고 나서 지지율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어떻습니까? 21 플러스 3, 그럼 얼마입니까? 24여야 됩니다. 근데 얼마가 나왔냐면 21%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총선 때도 그 결과가 마찬가지였고 총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표, 예를 들어서 총선 직후에 당연하게도 총선에서 대참패를 겪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총선 이전에 기본적으로 이 자유한국당이 유지하고 있던 그 지지율이 얼마였냐면 20% 내지 22%였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떨어져서 어떻게 됐냐? 17%로 떨어집니다. 새로운 보수당과 합친 효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오히려 지지율이 더 떨어져가지고 10%대를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승민 계열, 이준석 계열, 하태경 계열 이런 자들과 합치는 게 전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걸 이미 우리가 이 새로운 보수당과의 통합을 통해서, 그런 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준석이가 만약에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온다? 국민의힘을 지지할 당원과 지지층들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2023년 3월달 당심 100%로 진행된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준석이는 4마리 말을 앞세웠습니다. 천하 용인이었습니다. 천하랑 허우나 김용태, 그 다음에 이기인, 이렇게 4마리 말을 앞세웠습니다. 근데 이 4마리 말이 당대표 선거, 당 최고위원 선거,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서 득표를 얼마나 했습니까? 불과 10% 안팎의 저조한 득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당 내에는 이 유승민 계열 또는 이 새로운 보수당 계열 또는 개보신당 계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분명 일부, 정말 극소수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게 한 10% 안팎 정도에 불과합니다만, 이들은 항상 이런 목소리만 냈을 뿐, 이들은 항상 이 보수 우파 지지층 상대로 우리를 무시하면, 우리를 인정 안 하면, 우리 지분을 인정 안 해주면, 우리하고 힘을 합치지 않으면 너네 정권 창출 안 돼, 너네 선거에서 이길 수 없어, 선거에서 대참패한다, 우리를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있어야만 너네 이렇게 지지층 확장이 가능하고 중도 확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항상 해왔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소위 말하는 보수층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면서 이런 선전선동을 해오면서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지분을 챙기고 자기들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자리를 갖다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치권에 남아있지만 실제 이들과 합쳤을 때의 효과는 전혀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준석이하고 이렇게 갈라섰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한테 누가 나가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준석이 지가 계속 탈당 가능성 몇 퍼센트, 신당 창당 가능성 몇 퍼센트 운운하고 앉아있었지 않습니까? 몇 달 전부터 지가 지발로 나갔습니다. 지가 지발로 나가서 개혁신당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를 쫓아냈네, 이준석이가 사실상 퇴출당했네. 아닙니다. 이준석이가 지가 나갔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단정을 해놓고 자기 주장을 전개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런 소리를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간단한 사실관계를 여러분들한테 짚어드리는 겁니다. 이준석이는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지 발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이준석이하고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저 이준석당, 개혁신당 이렇게 분리돼서 총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이가 저렇게 나갔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망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대참패를 겪은 것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시절에 이거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승민이가 만들었던 새로운 보수당과 합친 게 미래통합당이지 않습니까? 그럼 미래통합당 성적보다 오히려 국민의힘 성적이 안 좋아야 됩니다. 물론 의석수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득표율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썼던 기사가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먼저 봐야 됩니다. 21대 총선 당시 2020년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득표율을 얼마나 했냐면 49.9%를 득표했습니다. 그때 당시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득표율은 41.5%입니다. 득표율 격차는 어떠냐면 8.4%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번 선거에서, 이번 4.10 총선에서 지역구 득표율 비율이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득표율 비율은 50%, 국민의힘의 지역구 득표율은 45%, 5%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오히려 저 유승민 계열과 이준석이가 있었던 유승민 계열과 힘을 합쳤을 때 득표율보다 이번 득표율이 더 높습니다.
이 득표율 차도 훨씬 더 좁아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준석이가 없어서 이번 총선이 어려웠던 적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유승민과 힘을 합쳤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그 정도 득표를 올린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합류했을 때 이 보수 우파 세력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플러스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이너스에 불과합니다. 좋게 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준석이를 만약에 다시 받아들인다면 나는 국민의힘 지지 안 한다. 나는 국민의힘 탈당한다. 이런 분들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이 중진 의원은 누구길래 왜 어떤 목적을 갖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당연하게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 안에는 현역 의원 중에는 유승민과 정치활동을 같이 했던 개보신당 계열, 이준석이하고 짝짝꿍이 맞았던 그런 새로운 보수당 계열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자들이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게 마치 무슨 당내 일각에서 의미 있게 나온 그런 주장인 것처럼, 제안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게 여러분들 과연 맞을까? 이런 의심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단순히 제목만 보고 뭐 국민의힘 안에서 이준석에 대한 이런 구애를 하고 있구나, 이거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밑에 이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내임 핵심 관계자는 이 의원 개인이 나간 걸 지지층 연합이 깨진 원인으로 볼 수 없다. 중도수도권 청년층을 확장하는 것은 이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이는 그 어떤 지지층도 대변할 수가 없고 대표하지도 않습니다. 이준석이는 그 어떤 연령층에서도 여러분들 확실한 지지를 받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준석이는 과거에 뭐 지가 무슨 JP나 된다는 듯이 얘기했지만, 자처했지만, 이준석이는 그 어떤 지역 기반도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이는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 비호감도가 높은 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이는 특히나 이준석이가 아마 바라는 보수 우파 지지를 바랄 텐데, 그 보수 우파에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보다도 더 비호감도가 높은 자가 바로 이준석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이 보수 우파에 정말 이준석에 대한 반감, 분노 이런 것들은 심합니다. 근데 이런 이준석을 국민의힘으로 데리고 오자는 그런 정신머리를 가진 자가 정치를 하고 있고, 그런 정신머리를 가진 자가 국민의힘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을 심판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렇게 비판만 할 수 있을 뿐,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는 자, 이런 정말 좀 격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하는 자가 국민의힘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웰빙이고 무능이고 구태고, 이 정당이 정말 이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 위기를 타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 스스로 강해질 생각을 하지 않고, 스스로 정권 재창출을 할 능력과 의지를 갖출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준석이가 없어서 안 돼, 우리는 이준석이하고 힘을 합쳐야 돼, 이준석이가 없으면 우리는 정권 재창출할 수가 없어, 이준석이가 없으면 우리는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국민의힘 안에서 중진이랍시고 꺼드럭거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이런 위기에 처했고, 국민의힘 정권이 지금 이 위기에 처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렇게 무기력해졌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렇게 현재 분노에 차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헛소리 계속 나올 겁니다. 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부추기는 세력들도 있을 겁니다. 국내임 일각에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언론 매체들도 이걸 갖다가 이렇게 부추길 겁니다. 이런 데에 혹시나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조언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많이 해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권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